안녕하세요. 저는 다 큰 막내 여동생을 얻게 된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평생 저에게 동생이라곤 남동생밖에 없었는데 서른이 넘어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 여동생을 얻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저와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가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네, 제 여동생은 다름 아닌 저의 동서랍니다. 하지만 동서와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참 힘든 시간을 서로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자매처럼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사연, 우리가 이렇게 끈끈해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남편과 저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어요. 남편이랑 저는 원래 아예 모르는 사이였는데 서로 지인이 겹치는 통에 그 지인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이 그 지인을 졸라서 소개를 받은 케이스였어요. 처음에는 저는 소개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소개를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제발 저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엄청 졸랐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다 제 지인도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꼭 좀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가볍게 만나볼 생각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죠. 근데 막상 나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도 깊고 저랑 코드도 잘 맞는 게 여러모로 연애를 하면 재밌게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고 연애는 거의 2년 정도 했습니다. 연애라면서 점점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꼭 저랑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난관을 하나 겪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반대였어요. 시모는 처음에 절 만날 땐 호의적으로 대해주었어요. 하지만 질문 몇 번에 저는 제대로 찬밥 취급을 받아야만 했죠. 어, 이름이 윤이라고?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높은데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이 다 애들이 괜찮았거든. 윤이는 직업이 뭐야? 네, 저는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뭐? 작은 회사? 아, 학교는? 학교요? 학교는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니, 대학교 말이야. 내가 고작 고등학교 물어봤겠어? 고등학교 내가 알아서 뭐해? 대학교 어디 나왔냐고, 대학. 대학교는 안 나왔어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을 한 경우라 대학교는 건너뛰고 바로 사회생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을 하자 시모는 기겁을 하면서 뒷목을 잡아챘어요. 그럼 고졸이란 말이야? 세상에 나이 많은 나도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집안에 고졸이 들어와? 이거 말도 안 되지. 야, 경민이 넌 왜 얘 고졸인 거 말 안 했니? 고졸인 거 알았으면 얼굴 보지도 않았지. 시모는 제 면전에다가 대고 대놓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은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참았어요. 근데 이분은 점점 더 도를 지나쳐 행동을 했죠. 아휴, 그럼 부모님은,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제가 학생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는 건물 청소 지금까지 하시면서 저희 키워주셨어요. 남동생도 사회생활하면서 저희 가족 모두 소소하게 일하지만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고요. 저는 꽤나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이미 고졸에서부터 절 무시하는 경향이 팍팍 드러났기에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어 할 것이 100% 예상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반응이 제 예상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야, 집안까지 진짜 환장하겠구나. 안 된다, 안 돼. 이 결혼은 허락 못 해. 너는 진짜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는 눈이 없어도 이렇게나 없어? 시모는 고약한 성질머리를 그대로 내비쳤어요. 예비 며느리로서 처음 보는 사람, 아니 그냥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쥐똥만큼도 없는 시모를 보면서 남편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짜증나서 답을 해버렸어요. 저기요, 어머님, 지금 저 고졸이라고 무시하셨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까지 얕보셨죠? 이런 분이 제 시어머니 되는 건 저도 싫습니다. 그런 결혼은 저도 안 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거의 통보하듯 말을 해버리고는 그 집에서 혼자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안절부절하며 절 따라 나왔지만 이날은 남편도 보고 싶지가 않아 그냥 다 무시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절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시어머니와 엄청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절 찾아와 다시 결혼을 해달라며 매달렸어요. 자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정말로 미안해. 내가 진짜 많이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나랑 결혼해줘. 내가 평생 잘할게. 우리 엄마랑 많이 마주치게도 안 할 거야. 어? 제발. 남편은 이렇게 급기야 울면서까지 저랑 헤어질 수 없다며 매달렸어요. 당시 엄마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기에 남편이 집까지 찾아와 저에게 매달리는 날이면 그 둘도 다 보게 되었었죠. 그런데 처음엔 시모의 안 좋은 반응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도 안 좋게 봤던 제 친정 식구들도 남편이 진심으로 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죠. 저는 그래도 그 시모와의 기억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으려 했는데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그 계기를 준 당사자로 인해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저에게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당사자는 다름 아닌 지금의 저희 시아버지인 남편의 아버지셨죠. 어느 날 일 끝나고 보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받질 못했더니 문자를 보낸 듯 하더라고요. 부재중이 찍힌 걸 확인한 후에 문자를 보는데 그 문자를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서 저한테로 연락이 왔던 거였거든요. 혹시 이 번호 주인이 정윤희 씨가 맞나요? 나 고경민 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내가 저번 일에 대해 사과도 하고 또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좀 만나고 싶은데 괜찮다면 연락 주세요. 저는 이 문자를 보자마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전화를 드려 약속 장소를 잡고는 시아버지를 남편도 없이 1대1로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날 시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요. 내가 참 그날 부끄럽고 윤희 양을 붙잡아도 될까 싶어서 그냥 가게 보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날 내가 나서서 편이라도 들어주고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만나자고 했네요. 어려운 걸음 해줘서 고마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윤희 양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도 얼마나 지 엄마랑 싸우는지.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내 와이프 때문이라면 와이프는 내가 책임지고 막아줄 테니 내 집사람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아들이랑 결혼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에 속으로 더 놀라고 말았어요. 사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남편의 결혼을 말씀하실진 몰랐거든요. 근데 계속되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마음이 눈 녹듯 녹아졌고 그 길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윤희 양을 그날 오래 본 건 아니지만 일단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목매는 건 처음 봐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윤희 양이 본인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디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난 내 아들 안목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윤희 양을 처음 봤을 때 자신감 있고 똑부러지게 할 말 하는 게 참 당찬 친구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었지. 그날 내 집사람이 한 말에 대해선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잊어줘요. 난 내가 교육자라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엔 교육청에서 퇴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겪어보니 사람이 배움이 많다고 해서 다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 사람이 배움이 짧아도 됨됨이가 중요한 법이라는 걸 난 잘 알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 이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봐서라도 날 믿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요. 내 와이프는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그저 윤희 양은 내 아들이랑 둘이서 잘 살아줘요. 난 그것만 해주면 돼.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다 풀리네요. 사실 경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날 저도 그렇지만 제 부모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간 저도 잘한 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경민 씨랑 결혼해서 한번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이렇게 저는 시아버지로 인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시모의 눈초리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때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서서 막아준 덕분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결혼 전보다 결혼 후의 생활이 더 행복할 정도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더없이 좋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 문제는 시모였죠. 시모를 볼 일은 별로 없었어요. 시모와 시부는 경기도 쪽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저희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종종 가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시모가 저한테 거는 시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말리는데도 시모는 정말 꿋꿋하게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특히나 말로 저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이야기해보자면 딱 이런 식이었죠. 예, 너 지금 그걸 치마라고 입고 온 거냐? 넌 참 자존감도 높다. 애가 쓸데없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나 같으면 너처럼 종아리 훤히 보이는 치마는 안 입겠다. 하여간에 몸매도 안 되는 것들이 꼭 저렇게 내놓고 싶어 하더라. 야야, 참 못났다 못났어. 어쩜 저렇게 생긴 대로 살까? 과일 깎은 것 좀 봐라. 저렇게 못생기게 깎는 거. 에휴, 저런 애한테서 나오는 내 손주도 아주 뻔히 보인다, 뻔히 보여. 얼마나 못났을꼬. 시모는 이렇게 사람 신경 긁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그때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저보다도 더 화를 내면서 저를 막아주었죠. 당신 말이 또 지나치네. 내가 그런 식으로 며느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 왜 자꾸 인신공격을 하냔 말이야. 제발 좀 작작해, 작작. 그러니까요, 엄마. 자꾸 이러시면 나 다신 집에 안 온다고 했죠? 제발 내 마누라 좀 그만 괴롭혀요. 언제까지 그렇게 애처럼 굴 거예요? 아, 내가 뭐. 당신은 내 남편이야 아니면 제 남편이야? 그리고 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놈이야. 내가 똥기저귀 다 갈아다가 키워놨더니만 왜 먼 사람을 잡어? 너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두 사람이 제 편을 들어줘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시모에게 난리를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제 외모를 비하하는 시모는 정작 자신은 키가 153에 몸무게가 70kg가 넘어갔거든요. 반면에 저는 키가 167로 큰 키에다가 몸무게는 55kg로 꽤 날씬한 편에 속했어요. 그런 제가 시댁에 방문하면서 무릎까지 오는 치마 정장을 입었을 뿐이었는데도 시모는 그것도 꼴보기 싫어서 괜한 트집을 잡았던 거죠. 만약 두 남자가 제 편을 안 들어줬다면 아마도 저는 제 속으로 어머님, 어머니나 살 좀 빼세요. 어머니 곧 있으면 굴러다니게 생겼네요. 라고 생각한 말을 그대로 뱉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시댁은 늘 자기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 빼고는 다 제 편이었는데 시아버지와 제 남편은 시모에게서 절 구해주는 것과 시동생과 시누이는 시모를 살살 달래며 삐진 걸 풀어주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시동생과 시누이도 무턱대고 시모의 기분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엄마, 새언니가 엄마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얌전하게 잘 입고 왔구만 왜 그래? 언니 날씬해서 옷도 잘 어울리는데 뭘. 우리 엄마도 새언니처럼 예쁜 정장 좀 사줘야겠다. 언니 예쁘게 입은 거 보니까 우리 엄마도 저런 거 입히고 싶어지네. 그러게 형수 예쁘게 잘 입으셨네. 그나저나 우리 엄마 예쁜 입에서 자꾸 저런 말 나오면 어쩐데? 엄마 예쁜 입으로 예쁜 말만 하자고요 우리.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를 지혜롭게 잘 풀어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저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한 번씩은 저도 참지 않고 세게 나간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시모를 마냥 받아주기보다는 한 번씩 들이받기도 하라고 하셨거든요. 안 그럼 시모가 기고만장해져서 더 그러니까 저도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말하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에 기죽지 않고 시모에게 당당히 맞서기도 했네요. 그래서 언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명절에 제가 설거지를 한 그릇에서 고춧가루가 묻어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가 그걸 놓치지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야 지금? 하이구야, 아주 못한다 하니까 이젠 이 기본적인 설거지도 못하냐? 예, 이거 제사상에 올라갈 그릇인 거 몰라? 아주 너 때문에 조상신 열받아서 노하겠어. 어머님, 지금 이 많은 설거지거리 저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야, 너 어디서 말대꾸야? 넌 결혼도 안 해가 이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어쩔 건데. 야, 난 말이야. 너보다 더 많은 설거지거리 달고 살았어도 실수 한 번 없었던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아, 그러세요? 그럼 이 설거지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시는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영 소질이 없어서 설거지 못하겠으니까 여기에서 어머니께 넘겨드리고 밖에서 아가씨랑 전이나 붙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획하니 나와버렸어요. 시모는 저한테 또 따지려고 나왔지만 이 소란을 다 들은 시아버지의 호통에 또 깨갱하고 들어가 버렸죠. 결국 그 설거지는 거실에서 밤을 깎고 있던 제 남편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늘 그렇게 저희 시댁에서는 시모로 인해서 소란스럽게 지나가곤 했죠.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시댁에는 발걸음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것만 아니면 제 결혼 생활은 아주 완벽했으니까요. 그러다 제 결혼 생활이 한 번 더 힘들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의 결혼이었어요. 시동생은 직업이 지방대학에서 부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결혼할 동서는 일반 직장인이었죠. 근데 대학도 좋은 곳으로 나오고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동서가 여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둘이 쿵짝이 너무 잘 맞아서 저희 시댁 생활은 정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동서는 외동딸에다가 동서 친정아버지가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풍족한 집안이었던지라
시모가 동서한테 알랑방구를 또 엄청나게 뀌었어요. 그러니 그 둘이 쿵짝이 잘 맞을 수밖에 없었죠. 이 둘은 저를 왕따를 시켜도 정말 심하게 시켰는데 시댁에 가서 이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 넌 그래도 참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받고 인서울의 명문대까지 나왔잖아. 어쩜 그렇게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지. 우리 남편도 교육청에서 퇴직한 교육자, 아들도 교육자. 그런 집안의 명분대 나온 며느리라니 얼마나 조화가 좋니. 근데 니네 형님 말이다. 쟤는 고졸이야 고졸. 그것도 상고 나왔댄다. 아유, 격이 떨어져서 내가 진짜 얼마나 창피한 줄 아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어머나, 그러셨어요? 어머니 많이 창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고 했잖니. 근데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내가 마음이 다 풀어졌어. 난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시모와 동서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뒷담화를 할 정도로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근데 그걸로 다가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시모는 저한테는 일을 한없이 시켜대면서 동서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어요. 그나마 아가씨랑 같이 있으면 도와주곤 했었는데 아가씨도 사회 일이 바쁘다 보면 시댁에 잘 못 왔었기에 그때마다 시댁 일은 제가 다 독박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전 부치고 음식 만들고 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동서는 원래 시동생이 쓰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거나 아니면 거실에 들어누워서 TV만 봤었죠. 이럴 땐 시아버지도 뭐라고 하시고 시동생도 한마디씩 거들긴 했지만 워낙에 시모가 막강하게 편애를 했기에 그게 도통 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또 참지 않고 말을 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다들 바쁜 거 안 보여? 하다못해 아버님도 지금 제사 그릇 물기 닦느라 일하고 계시는데 동서는 소파에 들어누워서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예의가 없어? 빨리 와서 거들어. 저는 그동안 몇 번 참아왔던 동서의 개념 없는 행동으로 인해 거의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를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박따박 말을 했습니다. 당장 일어나라고. 나가서 설거지라도 해. 아, 저 설거지 안 해봤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한껏 개념 없는 대답에 어이가 없어하고 있는데 시모가 등장했습니다. 야, 너 지금 누구더러 일을 시켜? 내 며느리야. 일을 시켜도 내가 시켜. 아가, 넌 일할 필요 없어. 얼른 누워. 얼른 누워서 쉬어라, 아가. TV 보던 거 마저 봐. 그때 제 조력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의 든든한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었죠. 당신 또 그러네. 지금 애미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전 부치라 설거지하랴. 지금 혼자서 뛰어다니고 있잖아.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요, 엄마.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내 마누라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요. 나도 이 사람 손에 물 묻히는 거 아까워요. 당신도 일하지 마. 그냥 놀아. 아무것도 하지 마. 형수, 제가 할게요. 장갑 얼른 주세요. 제가 뒤에서 설거지 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당신 뭐해? 같이 와서 얼른 거들어. 나랑 같이 설거지해. 빨리 와. 심지어 시동생은 제 귓속말에 대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군요. 형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와이프 교육 단단히 시킬게요. 외동으로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그래요. 화 푸세요. 대신 제가 제 와이프 몫까지 다 할게요. 이렇게 세 사람은 제 편이 되어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죠. 그날 결국은 시동생이 동서를 끌고 가 설거지를 같이 하고 남편은 저와 함께 전을 부치고 시아버지가 시모가 음식 만드는 걸 거들면서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참 일반적인 시댁의 풍경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시모는 동서와 저를 차별했습니다. 이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다 버티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 시간이 3년이었어요. 3년 동안의 시모와 동서는 여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동선의 친정집에 일이 하나 닥치고 말았어요. 그때는 한겨울이었는데 동선의 친정 아버지께 일이 생기고 말았죠. 동선의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셨던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동서 친정 아빠가 홀로 동서를 키우면서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동서가 예절이라곤 하나도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였더라고요. 대신에 동서에게 친정 아빠는 유일한 부모이자 가족 핏줄이었고 동서에게 정말로 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동서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늘 철없고 개념 없는 모습만 봤는데 동서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동서는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이전에 밝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극심한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뿐이었어요. 이때 동서는 식은까지 다 전폐할 만큼 많이 힘들어했죠. 친정 아빠 외에는 가족이 없다는 걸 알고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같이 가서 장례식장을 지켜주었어요. 장례식장에 있는 내내 동서를 보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밉고 싫었던 동서가 식음까지 전폐하며 고통스럽게 있는 모습을 보니 측은지심이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례 내내 다른 것도 아닌 동서 하나만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마음까지 다친 상태라 더 험악한 행동이 나오던 거 있죠. 동서, 얼른 밥이라도 한 숟갈 떠.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형님이 뭘 한다고 그래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짜증나니까 집에나 가세요. 왜 부탁도 안 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동서, 지금 얼마나 힘든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지금 하늘에서 동서 아버지가 이런 모습의 동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러니까 빨리 밥이라도 한 숟갈 뜨고 힘이라도 내.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동서 입에 육개장을 넣어주며 계속해서 동서 옆을 지켰어요. 처음에는 거부를 많이 하던 동서가 그제서야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라고요. 형님, 저희 아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사고쳤어도 나밖에 몰랐어요. 우리 딸 그러면서 공주처럼 날 키워줬는데 저희 아빠 얼마든지 재혼도 할 수 있었는데 나만 보고 살고 싶다고 그 흔한 연애 한 번 한 적 없던 분이었어요. 나 진짜 어떡해요? 우리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형님. 저 정말 너무너무 아빠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동서는 아이처럼 소리까지 내가며 엉엉 울어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동서. 동서 마음 충분히 알아. 불쌍한 거. 이리 와, 이리 와, 동서. 저는 동서가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부모를 잃은 슬픔은 아니었지만 함께 살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느꼈던 그 상실감과 비슷할 것 같아 정말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물론 제 슬픔은 동서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상실감은 큰 공감이 돼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늘 저한테 깍쟁이 같던 동서도 그때만큼은 아기처럼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저는 꼭 안아주었고요. 당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피곤하실 것 같아 잠은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은 들어가셨다가 틈틈이 나오시고 저와 남편, 시동생이 동서 옆을 지켰죠. 그 모습을 남편이 한참 봤는지 동서가 잠들고 쉬는 동안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재수 씨가 밉지도 않아?
나 같으면 장례식장에는 오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해 당신. 여보, 그래도 사람이 나쁘든 착하든 어쨌든 부모 잃은 슬픔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이럴 땐 좋든 싫든 옆에 있어 줘야 한다고 봐. 그리고 그냥 좀 동서가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하네. 지금 동서를 안아줄 수 있는 품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도 안아줘야지. 참, 당신은 진짜 존경스러워. 당신이 내 마누라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마누라 최고다. 남편은 그런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었어요. 그러니 더 동서 옆에 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남편도 장례식장에서 출퇴근을 하고 저는 당시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기에 아이만 친정에 맡겨놓고 동서 옆을 내내 지킬 수 있었어요. 장례 중 하루는 밤늦게 남편과 시동생은 들어가서 자고 저와 동서 둘이서 새벽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둘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동서, 많이 힘들지? 네, 형님. 좀 많이 힘드네요. 지금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언제든 가서 기대어 쉴 수 있는 유일한 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저 이제 어떡해 형님?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까 우리 동서. 펑펑 울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대로 다 울어. 내 앞에선 그래도 돼. 형님, 형님은 제가 밉지도 않으세요? 제가 형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 나 동서 많이 미웠어. 너무 얄밉고 미워서 정말 콩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었던 적도 솔직히 많았어. 근데 그게 뭐 동서가 나빠서 그랬던 거겠어? 그저 동서를 사랑하시는 동서 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우시니 동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랬겠지. 그래도 참 밉긴 밉더라. 근데 지금은 그냥 안쓰러워. 불쌍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 난 있잖아. 동서는 그래도 홀로 계신 부모였어도 여유가 있었잖아. 우리 부모님은 둘 다 살아계실 때부터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더 힘들어지게 된 거지. 돈이 없어서 외할머니 댁에 얹혀 살면서 평생을 지냈는데 그마저도 먹을 쌀이 없어서 라면으로 떡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었어. 그게 요즘 세상에 말이 돼? 근데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상고에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거야. 조금이라도 집안에 보탬이 돼보려고. 근데 그런 내 희생이 조롱으로 돌아오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미웠고 동서도 많이 미웠지. 근데 동서, 내가 힘든 시간을 겪어보면서 뭘 배웠냐면 이렇게 힘든 때 가족끼리 똘똘 뭉치면 된다는 거야. 동서한테는 유일한 의지자가 친정아빠라고 했지만 이젠 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동서 곁에서 가족으로 남아있으니까 동서는 우릴 의지해. 형님, 전 정말 몰랐어요. 그런 사정이 있으신 줄 알았더라면 저도 입조심했을 거예요. 고등학교만 나온 건 정말 흠이 아닌데. 괜찮아. 그래도 난 내가 고등학교까지 나온 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왜냐면 내가 대학을 안 가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대신 내 남동생이 대학을 갔거든. 물론 요즘 세상에야 돈 없어서 대학 못 갔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근데 난 내 동생한테 빚 지어주면서 대학교 보내기가 싫더라. 그래서 악착같이 동생 등록비는 꼬박꼬박 모아서 내가 4년제 끝까지 졸업시켰어. 그래서 난 그런 내가 대견해. 동생도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는 그걸로 됐어.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라면 제가 그런 상황에 닥쳤더라면 아빠한테 떼를 쓰든 억지를 부리든 어떻게든 돈을 받아냈을 거예요. 제가 일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겠죠.
저 정말 형님에 비하면 너무 철없는 애네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형님. 괜찮아. 대신 앞으로 이제 그러지 않으면 돼. 우리 둘 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 형님, 감사해요. 근데 저 진짜 형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형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절대. 사람들이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만 딱 붙어서 그 편에 서면 시댁살이가 편해질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요. 저 정말 형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이상한 말을 한 거야? 참, 별난 사람도 많다, 많아. 저는 오히려 제가 알던 것보다 순진한 동서의 엉뚱함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동서와 저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서는 아기를 가지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함께 해주었어요. 동서는 친정 엄마가 없었기에 임신했을 때 주의사항이나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을 지켜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산후조리부터 시작해 아기 목욕시키는 법, 아기 재우는 법, 없는 법 등등 전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동서는 제가 하는 말을 전부 다 잘 따랐고요. 정말로 저를 친언니, 친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시키는 대로 잘 따르고 저한테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동서랑 같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동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던 거 있죠. 형님, 저 형님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요. 형님, 저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요즘 산후 우울증까지 와서 정말 힘든데 힘들 때마다 형님이 옆에서 꼭 붙어서 지켜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형님 덕분에 저 지금 이렇게 다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형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제가요, 형님, 진짜 형님한테 잘할 거예요. 평생 제 언니로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동서. 나도 동서를 내 친여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살 테니까 언제든 힘들 때면 나한테 기대. 알았지? 가끔은 우리 서방님 욕하는 것도 들어줄게. 솔직히 우리 서방님 너무 좋은 사람이라 흠잡을 땐 없겠지만. 네? 아니에요. 얼마나 잔소리쟁인데요. 에이, 우리 형님도 진짜 보는 눈 없다. 뭐야? 저희는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면서 정말 좋은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시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장례식 이후로 저희 둘이 좀 친해졌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깊이 친해진 줄은 몰랐죠. 그래서 여전히 저와 동서를 차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어요. 다 같이 시댁으로 모여서 저녁을 차리고 있는 중이었죠. 동서는 시동생에게 일이 있어 좀 늦게 들어왔고 제가 먼저 남편과 들어와 저녁을 차리는 걸 돕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희 남편과 시동생은 김치를 워낙에 좋아해서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을 몇 공기를 먹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늘 항상 김치는 한 포기를 상에 올려놓고 나는데 이날도 저는 김치를 꺼내 칼로 자르려던 참이었죠. 근데 뒤늦게 동서가 도착해서는 옷도 못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와 본인이 김치를 썰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실수로 제가 쥐고 있던 칼이 김치를 툭 치면서 동서 옷에 김치물이 튀기고 말았죠. 저는 놀라서 동서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어떡해, 옷 버렸네. 어쩜 좋아. 미안해, 동서. 아유,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 동서 급하게 왔는데 숨 좀 돌리지 그랬어. 어쩜 좋아. 이거 얼른 벗어봐. 내가 빨아줄게. 아이, 아니에요, 형님. 제가 빨아도 돼요. 형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그랬죠. 옷은 드라이 맡기면 되니까 형님이야말로
좀 얼른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저와 동서는 서로 괜찮다며 이야기를 하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시모가 한쪽에서 제 실수로 엉망이 된 동서 옷을 보고는 막 달려와서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넌 진짜 조심 좀 하지. 예, 너 이거 블라우스가 얼만 줄은 아니? 어? 이거 백화점에 가면 무려 50만 원이 나는 거야. 아유, 뭐 지가 명품을 입어봤어야 알지. 너는 브라우스 10,000원 쪼가리 한 장 내가면서 입을지 몰라도 우리 둘째는 아니야. 세상에 이거 나도 아는 브랜드인데 여기가 얼마나 비싼 줄 아냐? 어? 하여간에 777 못해. 어머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동서 생각해서 그러다 실수한 거예요. 어머님 어쩜 그렇게 저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이럴 거면 그냥 저 부르지 마시고 동서랑만 명절 보내세요. 아님 일할 사람이 필요하시면 음식을 사서 쓰시던가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시던가요. 저요, 어머님께 이렇게 욕먹고 살 만큼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아휴, 역시 배운 게 없는 것들이 개념도 없다고? 너 내가 어쩌면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어?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그리고 너 어디 다른 데 나가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애비 없는 티 팍팍 나. 알어? 네 아빠 막노동 하다가 돌아가셨다면서? 그러니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서 일했어 봐라. 그런 일이 생기나? 에휴, 답답한 집안일세. 답답한 집안이야. 시모는 완전 해서는 안 될 선 넘는 발언까지 하며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말 다 하셨어요? 진짜 어머님은 더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겠네요. 저 이번엔 도저히 여기에서 명절 못 지내겠어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엄마, 진짜 내 엄마지만 진짜 싫다.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당분간은 저 여기 안 옵니다. 내 집사람도 내 아들도 여기 올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마저도 시모에게 화를 내며 저와 아들을 데리고는 문 밖으로 나서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시모가 진짜 상상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뒤통수에다 대고 쌍욕을 하는 거였죠. 야, 이 삐리삐리야. 당장 안 멈춰? 너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죽는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하는 시모를 보며 저도 뒤돌아서 다시 한번 반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저 대신에 나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동서였어요. 어머님, 어머님 이제 보니까 진짜 천박하시네요. 저도 애비 없는데, 전 이제 부모가 다 없는데 앞으로 저한테도 그렇게 대하실 건가요? 저도 앞으로 어머님께 그런 걸로 면박받고 구박받겠네요. 진짜 어머니 왜 그렇게 못됐어요? 사람이 못 배우고 부모 없는 게 어때서요? 너 갑자기 왜 그래? 넌 원래 내 편이었잖아. 편이 어딨어요? 유치하게 진짜. 저요, 형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어요. 저도 이전까지는 어머님 편에 서야 편하게 살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진짜 너무 인생 막 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현명한 형님 옆에서 많이 배우면서 살 거예요. 어머님께는 배울 거라곤 진짜 눈꼽만큼도 없네요. 아주 엉망진창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형님한테 사과하세요. 저 부모 없이 자라서 막말하고 버릇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 빨리 형님한테 사과하세요. 빨리요. 아이고, 아니 이 며느리들이 시애미를 잡네. 시애미를 잡어. 언제 저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원? 아이고. 시모는 억울하다며 가슴까지 퍽퍽 쳐가며 서러워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서더군요. 당신 그만 못해. 당장 앓는 소리 뚝 그쳐. 당신이 둘째한테 잘하는 거 내가 그 속내를 모를 줄 알아? 사돈 계실 때부터 건물 재산 있는 거 그거 보고 알랑방구 낀 거잖아. 당신 도대체 언제 사람 될래? 아니 그건 아니야. 난 그냥 둘째가 더 예뻐서 그랬던 거야. 빨리 사과해.
빨리 큰 며느리한테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사과해. 아,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들을 차별하고 대학 못 나왔다, 집안이 별로다 하면서 면박을 줘. 당신 그러다 왕따 당해, 왕따. 가족들한테 다 따돌림 받고 싶어? 어? 당장 사과해. 안 하면 나도 이제 당신 무시할 거야. 여, 여보. 시아버지는 시모로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습을 지켜본 저희 남편과 시동생은 갑자기 박수를 길게 치더니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역시 우리 아버지. 와우, 역시 현명하신 분. 이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한다니까요. 짝짝짝, 우리 아버지 최고. 엄마는 빨리 사과하세요.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시모는 당황을 했어요. 그때 제 동서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리니 그제서야 시모가 꼬리를 쫙 내리고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었죠. 어머님, 저도 여기 더 못 있겠어요. 저도 형님이랑 같이 나갈래요. 여보, 당신도 애기랑 빨리 짐 챙겨. 아버님, 아버님도 저랑 같이 형님이랑 나가요. 아가씨도 같이 가고요. 아가씨도 우리 형님 편이죠? 이번은 우리 다 같이 나가서 형님이랑 보내요. 뭐? 아가, 너 왜 그래? 둘째야, 너 갑자기 왜 이러니? 왜 이러긴요. 어머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죠. 얼른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온 가족 다 모시고 나갈 거예요. 아, 알았어. 미안하다, 첫째야. 미안하구나, 미안해. 용서해다오. 어머님, 어머님 지금 진심 어린 사과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한테 사과하실 분이 아니니까 제가 이거라도 받아야겠네요. 어머님, 사람이 꼭 배움이 길어야 하고 부모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도 다들 훌륭하게 잘만 산다고요. 가족이란 게 뭐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보듬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저 앞으로 또 어머님 이러시면 다시는 이 집안에 안 올 거예요. 절대로 어머님 보러 안 찾아올 거라고요. 맞아요. 저도 안 올 거예요. 저도 어머님 이러시면 미워할 거예요. 제가 한껏 하소연을 하면서 시모에게 화를 내자 그 뒤에서 우리 동서도 제 편이 되어서는 한마디 거들었어요. 역시 동서답게 막말을 했지만 그게 또 그때는 어찌나 귀엽던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아가씨까지도 같이 호응을 해주면서 시모를 혼내주었죠. 아, 알았어. 진짜 너희들까지 왜 이래? 내 다시는 안 그러마. 아유, 진짜 서러워서 내가 원. 알았어. 알았다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꼬랑지를 축 늘어뜨린 채 저한테 힘없이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시아버지께 제대로 혼이 나고 눈물을 쏙 빼놓고는 저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사과를 받고 그날 집에 가려던 발걸음을 멈춰 시댁에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동서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제 편이 되어서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시어머니도 그 뒤로는 저한테 그만큼 심하게는 못하고 계시고요. 물론 아직까지 저보다는 동서를 더 예뻐하시긴 하지만 그건 저에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저는 저대로 동서와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게다가 동서가 이제는 철이 많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아무리 차별을 해도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거기에 기고만장해진다거나 시모 편에 선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다그치면서 저한테도 잘하도록 애쓰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러는 새 저희 둘은 더 가까워져서 얼마 전에는 두 남편들에게 허락까지 받고는 제주도도 놀러 왔답니다. 이때 시모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엄청 배 아파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꿋꿋하게 둘이서만 다녀왔네요. 우리 동서도
한때는 철이 없어서 절 많이 힘들게 한 때가 있었지만 사람이 어려운 때 진짜 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동서는 그때를 겪으면서 제가 힘들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옆에 있어주니 그 진심을 보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서는 친정 부모의 품도 많이 그리워하는 편이라 지금은 시댁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도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모는 아부성이 강한데 저희 엄마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동서 자체를 봐주면서 예쁘해 주다 보니까 저희 집에 가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동선의 애도 저희 엄마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러고 있네요. 저희 엄마도 말년에 막내딸이 생겼다면서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동서가 애교가 진짜 많아서 엄마는 그동안 저희 남매 키우면서 못 느꼈던 즐거움까지 누린다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동서와 이 사이를 유지하며 잘 살아보려고 해요. 기꺼이 나의 진심을 알아준 우리 동서에게도 고맙고 늘 제가 힘들 때 제 편에 서준 시아버지와 남편, 시동생의 시누이까지 있어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과 저는 끝까지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과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시면서 서로 힘들 땐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땐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자가 되어주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